과함은 모자름만 못하다. 역사는 늘 그렇게 증명해왔습니다. 지나친 강박, 과도한 집착, 멈추지 않는 긴장은 대부분의 국가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늘 쫓기듯 움직이고 지나치게 빡빡하며 과할 정도로 강박에 시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앞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의 선택에 집중하기는커녕 끊임없이 한눈을 팔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과잉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과잉이 실수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생존 공식이라면 어떨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불신했던 학설을 증명해낸 나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과잉과 집착은 나라를 망칩니다. 교수님의 첫마디였어요. 인도가 그랬습니다. 스페인 제국이 그랬습니다. 루이 14세 시대의 프랑스가 그랬습니다. 소련과 북한도 그랬죠. 화려함에 빠진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권위 연출에 취한 나라도 무너졌습니다. 기술 과시에 집착한 나라도 무너졌고 자립을 신앙으로 만든 나라 역시 무너졌죠.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제 이름은 에단 워커. 스탠포드대 국제관계학과 3학년입니다. 버지니아 북부에서 태어났고 안보와 전략 분석을 공부하고 있죠. 이 수업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교수님을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전직 정책 자문 경험이 있는 분이었고 강의는 언제나 예리했죠. 교수님은 첫 사례를 꺼냈습니다. 스페인 제국이었습니다. 신대륙에서 쏟아진 금과 은, 유럽 전역을 통제하는 제국의 위상, 종교적 패권. 교수님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스페인은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를 생산 능력으로 바꾸지 않았죠.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금 유입량, 물가 상승률, 전쟁 비용. 제조업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산업 기반도 만들어지지 않았죠. 금과 은으로 모든 걸 수입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췄습니다. 제국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집착. 그게 스페인을 무너뜨렸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부가 있었으니까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는 흘러나갔고 생산 능력은 생기지 않았죠. 결국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럼 금과 은 자체가 문제였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문제는 그걸 어디에 썼느냐죠. 스페인은 전쟁과 위신 유지에 썼습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쓰지 않았어요. 저는 그 설명이 명확하다고 느꼈습니다. 부를 보유하는 것과 부를 만드는 능력은 다르다는 것. 다음은 루이 14세 시대의 프랑스였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화려한 왕실 의례. 권위를 연출하기 위한 사치.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죠. 화면에 베르사유의 거울방이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국가 재정을 소진시켰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루이 14세 본인은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본인은 무너지지 않았죠. 그러나 그의 집착이 프랑스 혁명의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토양이요? 재정 붕괴, 구조 개혁 실패, 누적된 불만. 루이 14세가 남긴 유산이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집착은 당장 무너지지 않아도 다음 세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세 번째 사례는 소련이었습니다. 우주 경쟁, 군비 확장,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들. 세계는 소련의 기술력에 놀랐습니다. 위성을 쏘아 올렸고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거대한 공장들을 세웠죠. 하지만 교수님은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텅 빈 상점 진열대, 비효율적인 생산 라인, 왜곡된 보고 체계. 기술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작동하지 않았죠. 그 문장이 강의실을 잠재웠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소련은 성과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걸 눈에 보이게 증명해야 했죠. 그래서 모든 자원을 프로젝트에 쏟아부었습니다. 세계 최초가 중요했죠. 작동하는가 유지되는가는 뒷전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진 건 경제체제 때문 아닙니까? 집착의 문제라기보다는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제체제는 결과입니다. 원인은 우선순위였죠. 우선순위요? 소련은 기술 성취를 국가 정체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생활보다 프로젝트를 우선시했죠. 그게 집착입니다. 그럼 성과 자체가 문제였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성과가 목표가 된 게 문제였죠. 수단이어야 할 기술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설명이 설득력 있다고 느꼈습니다. 성취의 이미지가 클수록 붕괴는 더 조용히 다가온다는 것. 집착이 성공으로 보일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 교수님은 네 번째 사례로 넘어갔습니다. 북한이었습니다. 자립, 자주, 외부 의존을 거부하는 체제. 교수님은 북한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차갑게 느껴졌죠. 북한은 의존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정체성으로 만들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자립이 도구가 아니라 신앙이 되는 순간 국가는 수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말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자립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인가요? 교수님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자립은 필요하죠. 그러나 자립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수단이어야 해요. 수단과 목적의 차이가 뭡니까? 수단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목적은 바꿀 수 없죠. 북한은 자립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선택지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외부 도움도 조정도 타협도 수정도 불가능해집니다. 유연성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이해했습니다. 유연성을 잃은 국가는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가난해서가 아니라 결정을 되돌릴 수 없어서 무너진다는 것을. 강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과잉과 집착이 나라를 망친 사례는 많습니다. 스페인은 부에 집착했고 프랑스는 권위에 집착했습니다. 소련은 성과에 집착했고 북한은 자립에 집착했죠. 교수님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반대는?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답을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과잉과 집착이 나라를 살린다?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집착은 결국 독이니까요.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배워왔죠. 교수님은 칠판에 두 문장을 적었습니다. 작동하는 집착, 살아남는 집착.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과잉과 집착이 나라를 살린 사례가 있을까요? 강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교수님은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이 지도 위에 작게 표시됐습니다. 국토 크기, 인구, 평야 비율, 숫자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떴습니다. 이 조건에서 이 선택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순간 긴장했습니다. 이건 칭찬의 전조가 아니었죠. 해부의 시작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집착했습니다. 과잉이라고 불릴 만큼 집착했죠. 그런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수업이 제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교수님은 화면을 바꿨습니다. 작은 나라 하나. 국토는 10만 제곱킬로미터. 인구는 5천만. 평야는 3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숫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포 3,100문. 저는 잠시 그 숫자를 응시했습니다. 3,100문? 교수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주포를 3,100문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많은 겁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이 1020문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신형 자주포는 2000문 이하로 추정됩니다. 한국은 미국의 3배, 러시아보다 많은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죠. 저는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보다 3배? 교수님은 다음 숫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차 1600대. 3세대 이상 실전 가능한 전차만 1600대입니다. 미국은 60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국토는 이 나라의 100배입니다. 단위 면적당 화력 밀도를 계산하면 이 나라가 압도적 세계 1위죠. 한 학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국토 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차를 가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요.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방어용 아닙니까? 국토가 작으니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 밀도는 방어로만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억제 전략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다시 바꿨습니다. 포탄 비축량 155mm 포탄. 숫자가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360만 발.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60만 발이요? 정말입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식 발표 수치입니다. 참고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양이 100만 발이었습니다. 자국 보유량의 절반이었죠. 독일은 20만 발을 지원했습니다. 역시 절반 가까이였어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미국이 절반 보내서 100만 발. 그럼 미국 전체가 200만 발.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360만 발. 교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3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습니다. 독일보다 많은 양이죠. 그런데 지원하고도 330만 발이 남았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교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70년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공식 수치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겁니다. 교수님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105mm 포탄 340만 발. 이것까지 합하면 최소 700만 발입니다. 유럽 군사 선진국들이 많아야 30만에서 40만 발 보유하고 있는 포탄을 이 나라는 700만 발 이상 비축하고 있죠. 그것도 공식 발표 기준입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왜 공식 발표라고 강조하십니까? 교수님은 잠시 웃었습니다. 이 나라의 국방부는 비축량을 항상 축소 발표합니다. 화력에 관한 한 절대 정직하지 않아요. 어딘가에 분명 더 많은 양을 숨겨놨을 겁니다. 강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사실처럼 들렸으니까요. 교수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포탄의 양은 북한 전체를 몇 번 폐허로 만들고도 남는 양입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죠.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비축했습니까? 북한 때문입니까? 북한은 주적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은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는 시대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공격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동맹이라던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적이 되는 시대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준비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전력을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이 작은 나라가요? 교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가능합니다. 이 나라의 화력은 세계 2위 수준입니다. 미국 다음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 2위? 교수님은 설명을 이었습니다. 1950년 전쟁 때 한국은 전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병사들이 수류탄을 가슴에 품고 적 전차 아래로 뛰어들었습니다. 1분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병이 생겼습니다. 화력이 부족한 걸 견디지 못하는 병이요. 치료제가 없는 병이죠. 오직 더 많은 화력으로만 증상이 완화됩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70년간 이 나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체 기술로 세계 최강의 자주포를 만들었죠. 세계 최강의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포탄을 비축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배고픕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아직도요? 그렇습니다. 자주포와 전차로는 부족했어요. 교수님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미사일 목록. 현무 시리즈. 그래서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다음으로 세계 3위 미사일 기술력이죠. 현무5는 지구 군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재래식 미사일로 분류됩니다. 한 학생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재래식이요? 핵이 아니고요? 핵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력은 전술핵 수준이죠. 그것도 모자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을 개발했습니다. 디젤 잠수함으로 미 해군을 놀라게 했죠. 그리고 KF-21이라는 5세대 전투기도 만들었습니다. 단 한 번의 개발에 성공했어요. 저는 그 목록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화력이 아니었습니다. 집착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화면에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무기와 최첨단 장비, 그리고 가장 강력한 화력을 겸비한 국가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버나드 샴포 대장도 말했습니다. 한국군의 포병 전력과 기갑부대 전력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결정적인 억제력을 발휘하는 핵심 요소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국민들은 이 막대한 국방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방산과 무기에 세금이 쓰이는 건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써달라고 합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기가 없어서 당했던 고통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그 고통을 겪지 않겠다는 집단 기억이죠. 그래서 이 나라 국민들은 화력에 관한 한 합의합니다. 더 많이, 더 강하게. 저는 그때 이해했습니다. 이 나라의 화력은 정부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합의였습니다. 이 나라의 화력은 분노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공포에서 나왔습니다. 다시는 준비 없이 당하지 않겠다는 공포죠. 그리고 그 공포는 세계 2위 군사력으로 변했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과잉과 집착이 때로는 생존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교수님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화력 덕후. 무언가에 환장한 사람, 거의 영혼을 판 것처럼 집착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 나라는 그 별명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병리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전략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산업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철강, 조선, 반도체, 화학, 배터리, 디스플레이, 자동차, 정밀기계.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교수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 모든 산업을 직접 합니다. 보통 국가들도 여러 산업을 하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뭐가요? 전부 세계 최상위권이죠.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교수님은 숫자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철강 생산량. 세계 6위. 6위면 낮은 거 아닙니까? 고품질 특수강 기준으로는 3위입니다. 군사용 특수강은 세계 2위죠. 조선 수주량. 세계 1위. 조선은 1위죠. 그것도 압도적입니다. 점유율이 50%를 넘어요. 반도체 수출액.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반도체 메모리 분야 세계 1위입니다. 점유율이 70%를 넘요. 시스템 반도체도 파운드리 기준 2위예요. 배터리.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도 1위입니다. 점유율 60%예요. 2위와 격차가 20%포인트죠. 디스플레이. 세계 1위. 디스플레이도 1위였습니다. 지금도 OLED는 압도적 1위죠.
스마트폰 OLED는 점유율 80%입니다. 자동차 수출. 세계 3위. 자동차 수출은 3위입니다. 독일, 일본 다음이죠. 하지만 전기차는 2위예요. 한 학생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게 모두 한 나라 얘기입니까? 한 나라입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죠. 국토는 세계 109위입니다.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모든 분야에서 최상위권이라는 게요.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뒤처지는 걸 못 견딥니다. 어느 한 분야라도 뒤처지면 불안해하죠. 왜죠? 아무것도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바꿨습니다. 1950년대 사진. 폐허. 텅 빈 공장. 굶주린 사람들. 70년 전 이 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철강도, 조선소도, 공장도, 기술도. 아무것도 없었죠. 1인당 GDP가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낮았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놓치는 순간 다시 그때로 돌아갈 것 같은 공포가 있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미 세계 최상위권인데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정상에 올랐다고 절대 멈추지 않죠. 교수님은 다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선 분야. 1위 달성 후 투자 증가율. 연평균 15%. 조선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줄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늘렸죠. 뒤쫓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차이를 더 벌리려는 거죠. 반도체 분야. 메모리 1위 달성 후 R&D 투자. 연간 20조 원 이상.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1위를 하고도 연구개발에 20조 원을 쏟아붓죠. 미국 전체 반도체 R&D 투자와 맞먹는 규모예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따라잡히는 순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이를 확실히 벌리려 하죠. 배터리 분야. 1위 달성 후 신기술 개발 속도. 세계 최고. 배터리도 그렇습니다. 1위를 하고도 멈추지 않아요.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리튬 메탈 배터리. 모든 분야를 동시에 연구하죠. 경쟁사들이 하나씩 개발할 때 한국은 5개를 동시에 합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이건 과잉 아닙니까? 과잉입니다. 명백한 과잉이죠. 하지만 한국은 그 과잉을 선택했습니다. 멈추는 순간 뒤처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처지는 순간 모든 걸 잃는다고 믿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이 나라는 1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압도적 1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끝없이 발전합니다. 조선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LNG선 기술을 개발했죠. 세계 유일 기술입니다. 점유율 99%예요. 반도체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첨단 패키징 기술을 개발했죠. 이것도 세계 최고입니다. HBM 메모리는 독점 수준이에요. 배터리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충전 속도를 2배로 늘렸죠. 수명도 50% 늘렸습니다. 숫자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한 학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잡으려 했습니다. 이제는요? 따라잡으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죠. 이 나라가 선두를 달리고 다른 나라들이 뒤를 쫓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바꿨습니다. 일본 조선사 파산 뉴스. 중국 조선사 적자 기사. 일본 조선사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가와사키 하나씩 파산하거나 사업을 접었죠. 중국 조선사들도 적자에 허덕입니다. 이 나라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술 격차가 10년 이상 벌어졌어요. 독일 배터리 기업 투자 확대. 중국 배터리 기업 기술 개발 가속.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과 중국이 따라잡으려 하지만 격차는 벌어지고 있죠. 한국이 5년은 앞서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 중국 기업들의 추격. 하지만 OLED 기술 격차 여전. 디스플레이는 중국이 가장 필사적으로 추격합니다.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죠. 하지만 OLED 핵심 기술은 여전히 이 나라가 압도적입니다. 특허만 수만 건이에요.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세계가 이 나라를 쫓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 나라의 과잉과 집착이 만든 결과입니다. 1위에 만족하지 않았죠. 압도적 1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어요. 이제는 기존 선진국들이 이 나라의 기술을 배우러 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언제 멈춥니까? 멈추지 않을 겁니다. 멈추는 순간 따라잡힌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따라잡히는 순간 다시 아무것도 없던 그때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나라의 집단 트라우마예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나라의 산업은 수익을 벌기 위한 구조가 아닙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한 구조죠. 그리고 그 집착이 세계 산업 지도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선진국들이 이 나라의 뒤를 쫓습니다. 독일이 조선 기술을 배우고 일본이 배터리 기술을 배우고 미국이 디스플레이 기술을 배웁니다. 저는 그때 이해했습니다. 이 나라의 산업 집착은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능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추격자가 선두가 되고 선두가 추격자가 되는 역전. 그 역전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주제가 나타났습니다. 핵개발 역사. 1970년대. 한 학생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핵 이야기입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나라의 가장 민감한 주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죠.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했을 때였어요. 화면에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극비 프로젝트. 핵무기 개발 계획. 이 나라는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려 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미국이 이를 눈치채고 강력한 압력을 넣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중단됐어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포기한 겁니까? 교수님은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단했을 뿐이죠. 차이가 뭡니까? 포기는 지우는 겁니다. 중단은 보류하는 거죠. 이 나라는 그 선택지를 지운 적이 없습니다. 단지 서랍에 넣어뒀을 뿐이에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추이.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핵무기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은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집중했습니다. 숫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원전 24기, 세계 6위. 원자력 발전소를 24기나 건설했습니다. 세계 6위 규모죠. 한 학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24기나 됩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국토 대비로는 세계 최고 밀집도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이죠. 단위 면적당 원전수가 어떤 나라보다 많아요. 이건 단순히 전기를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기술입니다. 원자력을 다루는 기술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죠. 한국은 에너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핵기술 인력을 키워왔습니다. 원전 설계 능력, 독자 개발, APR 1400. 한국은 원전을 직접 설계합니다.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들여왔지만 지금은 독자 모델을 만들죠. APR 1400이라는 원전입니다. 수출도 했어요. 그게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원전을 설계할 수 있다는 건 핵의 원리를 완벽히 이해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해한다는 건 응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한 학생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처리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연구 처분장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째 임시 저장만 하고 있죠.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선택지를 닫지 않은 것이기도 하죠. 사용 후 핵연료는 핵무기의 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그걸 버리지 않고 있어요.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들. 전국에 분산. 사용 후 핵연료를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시로요. 그런데 그 임시가 벌써 40년째입니다. 이건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게 아니라 결정을 보류한 겁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게 나중을 위한 겁니까? 교수님은 직접 답하지 않고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사일 개발 역사, 사거리 제한, 그리고 제한 해제. 한국은 오랫동안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받았습니다. 미국과의 협정 때문이었죠. 300km, 500km, 800km. 단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현무 시리즈, 사거리 무제한, 탄두 중량 무제한. 이제 이 나라는 원하는 만큼 멀리, 원하는 만큼 무거운 탄두를 실을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한 학생이 놀라며 질문했습니다. 무거운 탄두가 왜 중요합니까? 핵탄두는 무겁기 때문입니다. 실전용 핵무기를 실으려면 중량 제한이 없어야 하죠. 그리고 이 나라는 이제 그 제한이 없습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받는 건 따로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누리호. 우주발사체. 한 학생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우주발사체요? 이게 핵과 무슨 관계입니까? 교수님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우주발사체와 대륙간 미사일의 차이는 목적의 선언이지 기술의 본질이 아닙니다. 강의실이 긴장했습니다. 우주발사체가 갖춰야 할 능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추진력, 정확한 궤도 계산, 다단 분리, 재진입을 전제로 한 구조 설계. 이 네 가지죠. 이건 전략 미사일이 요구하는 핵심 조건과 거의 겹칩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누리호는? 누리호는 우주발사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나라가 장거리 운반 능력을 완성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계가 불편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누리호의 진짜 의미는 성공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한번 쏘아 올리는 건 우연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쏘아 올리는 건 능력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누리호 발사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실패하고 수정하고 다시 쏘아 올립니다. 외부 도움 없이요. 이건 이 나라가 복잡한 전략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신호죠.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만들 수 있는 조건은 갖췄습니다. 원자력 기술, 미사일 기술, 사용 후 핵연료, 운반 수단. 모든 퍼즐 조각이 있죠. 그럼 왜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 나라를 더 위험하게 만들죠. 학생이 이해하지 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들 수 없는 나라는 위협이 아닙니다. 만들고 있는 나라는 제재 대상이죠. 하지만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는 나라는 가장 다루기 어렵습니다. 언제든 결정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다시 바꿨습니다. 지하시설, 지하지휘부, 핵심 시설들. 그리고 이 나라에는 또 다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갔다는 점이죠. 지하요? 그렇습니다. 지하지휘부, 지하통신망, 지하 핵심 시설들. 지상보다 지하가 더 복잡한 나라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를 아십니까?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생존성입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 번 맞아도 작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제 타격을 당해도 보복할 수 있어야 하죠. 이게 핵 억제 국가들의 공통점입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핵 보유국과 똑같은 구조를 만들었죠.
지하시설, 생존체계, 보복 능력. 모든 게 갖춰져 있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 나라는 사실상 핵 보유 대기 상태라는 겁니까? 대기 상태라기보다는 준비 상태입니다. 언제든 기회가 오면 당장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내놓았죠. 기술도, 재료도, 운반 수단도, 생존 체계도 모든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즉흥으로 결정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핵무장이 필요해지는 상황을 준비 없이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죠.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지만 핵 보유국처럼 준비했습니다. 이 나라가 위험한 이유는 핵을 만들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만들지 않기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선택을 언제든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누리호는 우주를 향한 로켓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결정을 미루기 위해 쌓아온 가장 조용한 전략 자산이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핵대기 상태는 우유부담함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냉철한 전략이었습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전략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다시 바꿨습니다. 새로운 주제. 속도.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속도요? 무슨 의미입니까? 교수님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 나라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죠. 그런데 대부분 오해합니다. 어떤 오해요? 성급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건 성격이 아니라 또 다른 집착이죠. 교수님은 화면에 숫자들을 띄웠습니다. 행정 처리 속도, 세계 1위, 재난 대응 시간, 세계 최단, 위기 복구 속도, 세계 최고. 이 나라의 행정 처리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회의 시간은 짧고, 보고 단계는 적고, 결정은 즉각적이죠. 다른 나라가 일주일 걸리는 일을 이 나라는 하루 만에 끝냅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럼 효율적이네요? 효율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한국은 속도에 집착하죠. 과잉이라고 불릴 만큼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나라에서 느린 대응은 곧 기회 상실을 의미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하죠. 느리면 선택지 자체가 사라지니까요.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느린 국가는 결정을 당합니다. 위기가 오면 선택할 여유가 없어요. 즉각 대응해야 하고 그 대응은 대부분 최악의 선택이죠. 하지만 빠른 국가는 다릅니다. 위기가 와도 이미 대응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보류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이 역설적으로 들렸습니다. 보류하기 위해 빠르다. 교수님은 화면을 바꿨습니다. 국민들의 일상, 배송 속도, 수리 대응 시간, 민원 처리 속도. 이 나라 국민들은 느림을 참지 못합니다. 배송이 이틀 걸리면 불만을 터뜨리고 수리가 하루 늦으면 항의하고 민원 처리가 일주일 걸리면 분노하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이상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급하냐고 물어요. 하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직도라는 질문이 일상화된 사회입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냥 성격이 급한 거 아닙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격이 아닙니다. 집착이죠. 속도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에는 이유가 있어요. 교수님은 과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1950년대. 느린 대응. 늦은 결정. 그 결과로 무너진 전선. 이 나라는 느렸던 적이 있습니다. 1950년 전쟁 때죠. 준비가 늦었고 대응이 느렸고 결정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됐고 한 달 만에 부산까지 밀렸어요. 느린 대응이 무엇을 초래하는지 온몸으로 배운 겁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경험이 이 사회를 바꿨습니다. 다시는 느려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집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위기 대응 체계를 갖췄습니다.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재난이 터지면 1시간 내에 대책본부가 가동됩니다. 다른 나라는 회의 소집만 반나절 걸리죠. 한국은 2시간 내에 자원이 투입되고 3시간 내에 현장 지휘가 시작됩니다.
이건 매우 효과적인 거 아닌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과적입니다. 2020년 팬데믹이 증명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 세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검사가 늦고 추적이 안 되고 대응이 지연됐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확진자 동선은 실시간으로 공개됐고 접촉자는 24시간 내에 추적됐어요. 세계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느냐고요?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으로요. 이 나라에서 위기 대응은 즉흥이 아니라 연습된 반사신경이죠. 매뉴얼이 있고 훈련이 있고 반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준비된 대응입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나라의 속도는 조급함이 아니었습니다. 설계된 반응성이었습니다.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기업들의 제품 개발 주기는 세계에서 가장 짧죠. 반도체는 6개월마다 신제품을 내고 스마트폰은 1년마다 새 모델을 출시하고 자동차는 3년마다 풀체인지를 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교수님은 비교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은 5년, 유럽은 7년 걸리는 일을 한국은 3년 만에 끝냅니다. 2배 이상 빠르죠. 한 학생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밤낮 없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수정하고 출시하죠. 경쟁사가 설계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양산합니다. 속도에 대한 과잉입니다.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품질은 어떻게 됩니까? 빠르면 품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 나라는 빠르면서도 정확합니다. 화면에 품질 지표가 나타났습니다. 빠르지만 품질도 세계 최고입니다. 불량률은 가장 낮고 만족도는 가장 높고 재구매율도 가장 높죠.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나라들은 속도와 품질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둘 다 선택했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둘 다 가능하죠? 시스템화했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만들되 실패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죠. 자동화, 표준화, 최적화. 모든 과정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50년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50년간 이 나라는 속도에 집착했습니다.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매년 조금씩 개선하고 수정하고 최적화했죠.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이 나라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속도 때문이죠. 주문하면 3일 내에 납품하고 문제가 생기면 당일 해결하고 수정 요청이 오면 즉시 반영합니다. 중국은 일주일, 일본은 열흘 걸리는 일을 한국은 사흘 만에 끝내요. 이게 경쟁력입니다. 속도가 곧 경쟁력이죠.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은 없습니까? 이렇게 빠르면요. 부작용도 많아요. 과로, 번아웃, 삶의 질 저하. 이 속도는 큰 대가를 요구하죠. 그런데도 계속합니까?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느려지는 순간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있으니까요. 이 나라 사람들은 속도를 멈추는 순간 도태된다고 믿습니다. 강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한국의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죠. 기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학생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기록이요? 갑자기 왜 기록입니까? 교수님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과잉과 집착을 받습니다. 화력, 산업, 핵대기, 속도. 모두 미래를 향한 집착이었죠. 그런데 이 나라에는 과거를 향한 집착도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오래된 문서들을 띄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비변사 등록. 이 나라는 기록에 집착했습니다. 500년 전부터요. 그것도 광적으로 집착했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조선시대 얘기입니까? 지금과 무슨 관계가 있죠? 교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관계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기록 집착은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요.
조선시대에는 사관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왕의 모든 말과 행동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관들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무슨 권한입니까? 왕도 기록을 볼 수 없다는 권한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왕이 아무리 권력자여도 자신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수정할 수도 없고 삭제할 수도 없었죠. 사관은 왕의 신하가 아니라 기록의 신하였습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권력을 묻기 위해서죠. 기록은 권력자를 통제하는 장치였습니다. 한 학생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통제요? 기록이 권력을 통제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왕은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영구히 기록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죠. 후대가 볼 거니까요. 이건 미화가 아닙니다. 제약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은 찬양이 아니라 족쇄였습니다. 왕의 실수, 왕의 실패, 왕의 치욕. 조선왕조실록에는 모든 게 기록됐습니다.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영광만이 아니라 치욕도요. 왕이 화를 내도 실수를 해도 판단을 잘못해도 전부 기록됐습니다. 삭제는요? 없습니다. 단 한 글자도 지울 수 없었죠. 이게 이 나라의 기록 철학입니다. 좋은 것만 남기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남기는 거죠. 그래야 권력이 조심하니까요.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기록 집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현대 한국. 이 나라는 모든 걸 기록합니다. 회의록, 보고서, 결정 과정, 심지어 통화 내용까지요. 다른 나라들은 중요한 것만 기록하는데 이 나라는 전부 기록합니다.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부 문서 보관량. 연간 500만 건 이상. 회의록 작성 비율. 거의 100%. 문서 보존 기간. 연구 보존 비율 60%. 한 학생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연간 500만 건이요? 그렇게나 많이요? 과잉이죠. 기록에 대한 과잉입니다. 이 나라에서 기록은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권력을 통제합니다. 둘째, 결정을 검증합니다. 셋째, 책임을 묻습니다. 결정이 잘못됐으면 누가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기록이 말해줍니다. 도망칠 수 없어요. 기록이 있으니까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게 부담 아닙니까? 모든 게 기록되면요. 부담입니다. 엄청난 부담이죠. 그래서 이 나라의 권력자들은 조심합니다. 함부로 결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결정이 영구히 남을 거니까요. 저는 그때 이해했습니다. 기록은 보존이 아니라 제약이라는 것을요. 권력을 묻고 결정을 무겁게 만들고 즉흥을 막는 장치였습니다. 그것도 500년 전부터 이어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집요한 통제 장치였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육이요? 이것도 집착과 관련이 있습니까? 교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집착 중에서 가장 뿌리 깊은 게 교육입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많은 집착이기도 하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습니다. 석유도 광물도 넓은 땅도 없었죠. 남은 건 사람뿐이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국토, 부족한 자원, 국토의 크기에 비해 많은 인구. 그래서 이 나라는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나 교육은 중요하죠. 교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한 것과 집착하는 건 다릅니다. 한국은 교육에 집착했어요. 그것도 광적으로요. 교수님은 숫자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진학률 70%.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사교육비는 연간 26조 원. GDP의 1.5%를 사교육에 쓰죠. 학생들의 학습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깁니다.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공부합니다. 한 학생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10시간이요? 매일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입니다. 주말도 포함해서요. 이게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과잉이죠. 하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이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교수님은 화면을 바꿨습니다. 1950년대 사진. 폐허 속의 학교. 천막 교실. 맨 땅에 앉아 공부하는 아이들. 1950년대 한국은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도시도 공장도 학교도요. 그런데 가장 먼저 복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학교입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공장보다 학교를 먼저 지었습니다. 도로보다 교실을 먼저 만들었죠. 왜냐하면 한국은 깨달았으니까요. 다시 시작하려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잘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교육해야 한다는 걸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부의 결정 아닙니까? 국민들은 어땠죠? 국민들이 더 심했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소득의 30% 이상을 자녀 교육에 씁니다. 다른 나라는 10% 정도인데 한국은 3배죠.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이사를 갑니다. 수많은 가정이 학군 때문에 이주해요. 초등학생을 혼자 외국에 보내기도 합니다. 조기 유학이라는 이름으로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이건 광기 아닙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생존입니다. 이 나라에서 교육은 계층 이동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인맥도 없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교육이었죠. 그래서 모두가 교육에 매달렸습니다. 목숨 걸고요. 5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과거 시험이 있었죠. 신분이 낮아도 시험에 붙으면 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 나라의 DNA입니다. 공부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효과가 있었습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화면에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1960년에는 국민의 22%가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1%도 안 돼요. 60년 만에 완전히 바뀐 겁니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1위입니다. 25세에서 34세 인구의 70%가 대학을 나왔죠. 학업 성취도는 항상 상위권입니다. 수학, 과학, 읽기 모든 분야에서요. 한 학생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교육 강국이네요? 강국입니다. 하지만 대가도 컸죠.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행복도는 가장 낮죠. 사교육 의존도는 과도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뒤처진다고 믿으니까요. 다른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게 옳은 겁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죠. 이 나라는 교육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모든 걸 걸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산업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고급 인력이 풍부했죠.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엔지니어, 자동차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자,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인력. 이 모든 사람이 교육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고급 인력이 부족해서 발전을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고급 인력이 넘쳐요. 교육에 집착했으니까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럼 교육 집착이 산업 발전을 만든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육 없이는 산업도 없었을 겁니다. 기술도 없었을 거고 혁신도 없었을 거예요. 이 나라의 모든 집착은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교육에서 나오죠. 한국이 교육에 집착한 이유는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집착이 이 나라를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과잉과 집착은 하나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화력도, 산업도, 핵대기도, 속도도, 기록도, 교육도 모두 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준비 없이 무너지지 않겠다는 목적. 교수님은 모든 화면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과잉과 집착은 나라를 망친다. 우리는 여러 사례를 봤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소련, 북한. 모두 과잉과 집착 때문에 무너졌죠. 그런데 한 나라는 예외였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화력을 봤습니다. 세계 최고 밀도의 자주포, 천문학적인 포탄 비축량. 과잉이었죠. 산업도 봤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 뒤처지는 걸 못 견디는 집착이었어요. 핵대기 상태도 봤습니다. 만들지 않지만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 선택지를 닫지 않는 집착이었죠. 속도도 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대응, 가장 짧은 개발 주기. 느림을 견디지 못하는 과잉이었어요. 기록도 봤습니다. 모든 걸 남기고 영구히 보존하는 시스템. 지우지 못하는 집착이었죠. 교육도 봤습니다. 세계 최장 학습 시간, 최고 진학률, 엄청난 사교육비. 사람을 키우는 데 대한 광적인 집착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다른 나라들과는 달랐기 때문이죠. 스페인은 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프랑스는 권위를, 소련은 성과를, 북한은 자립을 목표로 삼았죠. 집착 대상이 목표가 되는 순간 국가는 수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집착 대상을 목표로 만들지 않았죠. 수단으로만 유지했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목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수단은 바꿀 수 있죠. 스페인은 부를 포기할 수 없었고, 소련은 성과를 포기할 수 없었고, 북한은 자립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화력도, 산업도, 속도도, 기록도, 교육도 모두 필요하면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니까요. 그럼 한국의 진짜 목표는 뭔가요? 언제든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집착은 하나를 향합니다. 준비 없이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화력을 쌓는 이유는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위협받지 않을 준비를 하는 거죠. 산업을 키우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공급망이 끊겼을 때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죠. 속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서두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언제 위기가 와도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죠.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준비입니다. 교육에 집착하는 이유는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력이 있어야 국가의 힘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되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집착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다시 바꿨습니다. 1950년. 준비 없이 맞이한 전쟁. 3일 만에 함락된 수도. 한 달 만에 밀린 전선. 한국은 준비 없이 전쟁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멸망할 뻔했죠. 그 기억이 이 나라를 바꿨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군사력은 6위고 여러 산업에서 세계 1위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과잉과 집착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잃지 않은 과잉과 집착이었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요? 이 집착은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존 본능이죠. 다른 나라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자원도 있고 땅도 넓고 시간도 있죠. 그래서 적당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시간도 없었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성장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멈추지 않을 거예요. 멈추는 순간 다시 그때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강대국의 새로운 정의. 우리는 강대국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영토가 넓거나 인구가 많거나 자원이 풍부한 나라라고요. 하지만 한국은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강대국이란 불확실한 순간에 즉흥적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는 나라.
이 정의로 보면 한국은 강대국입니다. 집착으로 살아남은 나라. 과잉으로 강해진 나라.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기 위해 70년간 모든 것을 준비해온 나라. 한국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잉은 언제나 위험하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에게 과잉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었습니다. 한국은 강해지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버텨왔습니다. 그 집요함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